진박 야부리 TV의 야부리 찐 야부리 박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인구 변화잖아요. 네. 아까 얘기했던 우리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인구가 왜 줄어요, 교수님? 출산율이 적으니까 그렇죠. 결혼 인구가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? 결혼도 많이 줄었고 결혼도 줄고. 출산율이 0.72? 그 작년인가? 지금 출산 23만인가 그렇죠. 네, 23만 그렇죠. 명. 서울은 뭐 더 심각하고요. 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거나 뭐 출산하더라도 한 명만 낳거나. 한 명만 낳아도 문제가 안 되죠. 그렇죠. 근데 일이 안 되잖아요, 지금.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어떻게 해요? 애를 낳게 하려면 이 우리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, 지금. 아니 그렇죠. 출산 장려 정책이. 저는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.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? 저는 주택가격 출산율이라고 봐요. 그렇죠. 예. 우리가 부동산을 하니까. 예, 왜냐하면 출산이 왜 낮느냐? 이건 사회 어떤 전체적인 문제거든요. 일단 애 키우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 그 언론에 잠깐 나왔는데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 사교육비를 들었더라고요. 사교육비가 이렇게 높은데 나라도 뭐 얘를 못 낳겠다. 뭐 이런 게 실감하셔요? 예. 그러니까 왜 또 그렇게 사교육을 해야 되느냐? 뭐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. 하긴 하겠지만 우리보다. 근데 사교육을 해야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사교육을 해야만이 사회적인 대우를 받고 또 사회적을 대기업도 취직하고 뭐 이런 어떤 이 문화 그리고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는 비교 문화 대한민국 이런 어떤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화 때문에 사교육도 하고 모든 사람이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또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.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. 지금 제가 이 통계를 잠깐 봤더니 이렇게 하려고 하면 50년 뒤에는 1,500만 명이 감소가 돼가지고 우리 인구가 3,600만 명 정도로 떨어진다고.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5,167만이거든요. 한 1,500만 정도가 없어진다. 50년 후에. 그리고 이걸 누가 비교를 했어요? 우리 이제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좀 돌았잖아요. 그렇죠. 그때 뭐. 그에 못지않는 충격이 올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. 그리고 당장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매년 거의 50여 개의 학교가 없어집니다. 엄청난 거죠.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학교가 생겼어요. 이게 참 미래가 좀 암담하죠.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유를 좀 얘기를 했잖아요. 그 이유가 저는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봐요. 그래서 이걸 그 출산율을 뭐 돈을 좀 준다 그래서 그리고 집을 바로 준다 그래서 출산율이 확 늘지는 않을 것 같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구조 조정할 거 하고 맨 처음에 얘가 나오면 이제 보육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. 그다음에 교육비, 그다음에 주거 문제, 그다음에 학비 문제,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취업 문제, 뭐 이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지 출산율이 좀 늘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출산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부동산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미리 내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혼부부에게는 무조건 좀 집을 제공을 미리 하겠다. 한 10년 정도. 그다음 한 명만 나오면 20년 정도. 비용을 저렴하게. 저렴한 임대로 살 수 있겠다. 저렴한 임대로.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바람직하고요. 또 우리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값이 막 오르고 그러면 가장 힘든 사람은 임차인이에요. 세대를 사는 사람. 그렇죠. 근데 서울은 우리 통계 중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세대를 삽니다. 4명 정도가 자기 집에 살거든요. 근데 막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전월세도 오르고. 4명이 10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, 결국. 그죠? 그래서 임대를 놓고 있다. 그렇죠. 그런 셈도 되고, 그 중에 이제 1명 정도는 내 집
임대 넣고 나는 딴 집 가서 임차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제일 이제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재원 마련이거든요. 그죠? 서울 시민의 세금, 뭐 기타 정부의 어떤 지원금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를 보급하겠다. 이제 정책은 좋은데 사실은 실현하기가 힘들어. 재원 마련 때문에. 근데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민간인들이, 우리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게 가끔 우리가 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기타, 뭐 특별 계획 구역이나 기타 이런 사업을 할 때 제안을 하잖아요. 민간 제안. 민간 제안을 할 때 서울시의 용적률이 뭐 400%, 300%, 500% 뭐 다 정해져 있어요. 주거 지역부터 뭐 준주거, 뭐 상업 이렇게 갈 때. 그때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주거든요. 우리가 말하는 청년주택 2030이라든가 그 전에 역세권 활성화, 역세권 고밀도화, 뭐 기타 등등 이런 뭐 모든 사업들이 용적률을 주고 거기서 인센티브로 이제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걸 갖고 이제 주거를 공급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세 발의 피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야 이거는 좀 확실하게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그린벨트 해줘가지고 8만 가구 뭐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그린벨트 해줘서 8만 가구를 공급하더라도 비용이 건축비나 기타 이런 비용 빼고 토지비가 좀 쌓아서 그런 거지 나머지 비용이 무슨 50%로 떨어지고 뭐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무상으로 가져가는 서울시의 정책 중에 무상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용적률을 늘려서 좀 많이 늘려서 그냥 뭐 찔끔찔끔 그거 뭐 50% 주고 25% 나눠 갖는 게 아니고 한 뭐 200%고 줘서 100% 가져가고 100% 가져오고 뭐 이러한 정책이 좀 파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. 뭐 그렇죠. 이런 것이. 근데 이제 지금도 하긴 하고 있어요. 사전 협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 지역을 우리가 250%잖아요. 네. 그걸 뭐 상업 지역까지 높여가지고 1000%까지 올려주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공공기회를 받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. 해야 됩니다. 특히 이제 그걸 도심, 부도심 뭐 이런 데만 해주고 네. 있잖아요 지금. 근데 그러지 말고 역세권, 특히 역세권. 더블 역세권. 네, 더블 역세권. 우리 더블 역세권이면서 도심이 아닌 지역이 많거든요. 부도시 아니에요. 요즘 많죠. 뭐 전철망이 잘 돼 있으니까. 뭐 당산, 뭐 우리 그렇죠. 더블 역세권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인 트리플 역세권도 게, 있어요. 예. 그런 데는 되게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. 250%면 중공업 지역이나 중공업 지역이나 그걸 1000%까지 올려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제 공공이 흡수를 하면서 민간이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. 그렇죠. 예. 특히 일본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래요. 일본들이 이제 우리 가보면 좀 깜짝 놀라잖아요. 그렇죠. 우리 뭐 아부자다이 옛날에 롯본기 힐스 거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말하면 특별계획구역처럼 특구로 해서 특구로 해서 이제 뭐 용적률 뭐 1300%뭐 이렇게씩 가져가잖아요. 그럼 우리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250%뭐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도시환경정비적으로 해서 그거에다 플러스 알파 해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. 거기다 이제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뭐 주면은 뭐 용적률 좀 알아해 줄게 해서 뭐 300%, 330% 이렇게 줘서 가는 상황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1000% 주고 그죠? 그 분담률 좀 줄게 해서 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뭐 300%든 400%든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트리플 더블 역세권에 이미 좀 상업화돼 있어요. 뭐 노선 상업이 됐든 역세권 주변은 그냥 주거야. 그래서 2종, 3종으로 그냥 뚝 떨어져 있어.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묶어가지고 좀 한번 완화를 확실히 좀 해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. 뭐 좋은 말씀이죠. 근데 저는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큰 단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무슨 잠실, 반포. 이 전체에 대해서 용적률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여요. 그리고 또 도시 전체가 이제 거대한 성이 돼 버리잖아요. 그래서 대형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다만 더블 역세권 같은 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면적이라 해봐야. 그거 해봐야 3,000평. 그렇죠. 예.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. 3,000평 땅도 힘들어요. 일본도 가보면 뭐 좀 크면은 10,000평 정도. 그 정도를 이제 고밀로 개발을 해서 뭐 30몇 층이 아니고 올릴 수 있는 확 올리고 뭐 50층 이상 올려서 뭐 필요하면 또 100층까지도 올리고 해서 고밀 개발을 해서 랜드마크도 하고
좀 위로 올려야지 어느 정도 또 땅이 녹지도 랜드가 또 형성이 되니까.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. 또 저층 같은 경우도 또 사람들이 집객 공간들이 늘어나니까. 근데 일본은 뭐 아부다비는 최근 얘기지만 20-30년 전부터 모리, 그 록봉기, 미드타운, 미드타운 경험이 많죠.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일본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하나 들어서면 명물이 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일본인뿐만이 아니고 세계인들이 와요. 네. 그래서 한국에 그런 게 있을까요? 지금 비슷하게나마.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. 그가 유사한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합정역 가보셨어요? 가봤죠. 거기 메세나폴리스. 메세나폴리스가 용적률이 800% 가까이 상향해 준 거거든요. 그게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. 맞아요. 그래서 거기 가면 오피스가 한 동이 있습니다. 뭐 철강회사 세아그룹인가 해서 오피스 한 동을 쓰고 그거는 이미 이제 선 매각을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아파트가 3개 동이 있어요. 그게 약 한 40층 내외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울시가 뭐 이렇게 20층 아파트 25층 허가내기가 만만치 않을 때 파격적으로 해준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이 소위 말하는 뉴타운 촉진적으로 그렇죠. 해서 한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일본에 가서 그런 걸 봤을 때 1층에는 주상복합으로 해서 상가가 쫙 깔려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요게 제일 유사하겠다. 그래서, 예,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그런 것을 이제 할 때가 이제 우리 서울역, 그죠? 뭐 이제 서울역 주변, 그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격적으로 한번 진짜 우리도 한번 그러니까 허드슨 야드, 킹스 크로스 뭐 이런 쪽의 이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러한 파격적인 어떤 정책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. 자, 이제 그 얘기는 좀 마무리 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더 하시죠.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우리가 저성장, 저출산, 고령화 시대에 가자. 결국 어떻게 가냐? 가자. 결국 도심의 어떤 컴팩트 시티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마무리 시간에 다시 한번 마무리를 좀 하시고요. 그 아까 베이비 부머 좀 얘기를 했잖아요. 제가 보니까 이 베이비 부머 시대를 좀 들여다보니까 그 1차 베이비 부머가 1955년에서 63년까지. 요 1차 베이비 부머 중심이 1958년 개띠예요. 58년 개띠. 이게 절정이 100만에 거의 근접하게 났거든요, 1년에. 이거 엄청나게 났죠. 그 다음에 이제 2차 베이비 부머가 64년에 74년생. 요 정점에 있는 게 71년생이에요, 돼지띠. 정점에? 여기가 100만이 최초로 100만. 넘어요. 딱 유일하게. 우리 1년 출산율이. 우리 때도 100만이라고 그랬는데 100만이 안 넘었었구나. 그러니까 뭐 거의 근접하니까 90만 뭐 이랬나 보구나. 우리. 반올림해갖고 100만이었겠죠. 유일하게 돼지띠 7년생이 이제 100만이 넘는데. 90만. 야.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베이비 부머, 2차 베이비 부머 합쳐서 한 1,600만 명 돼요. 우리 전 국민의 33%. 근데 이제 앞단의 그 베이비 부머, 1차 베이비 부머는 이제 은퇴를 했죠. 63년생들까지니까.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전 같으면 은퇴를 하고 나면 되게 그냥 뭐 별 할 일 없이 놀고 잘하면 이제 손주 보고 이렇잖아요. 근데 이 1차 베이비 부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일꾼들이잖아요. 그래서 아직도 에너지가 충만합니다. 그래서 이분들